촌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저들의 원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마우 때문에 자유와의 권리를 짓밟힘 다 날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돼 우리들의 호흡은 내가 아닌 나의 뿌림을 기억해야 돼 이제서야 약을 위협해야 돼 평안히 옆해야 돼 영을 평안히 해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영원히 해도 영원히 회복된 나의 집 그래 나의 고향 되가네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 운동의 혼을 이어받은 사랑하는 내 뿌리에 피 묻은 토야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직 오직 너와 나에게 붙여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의 땅 내 바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와. 너무 멋있어요. 소름이 너무 진짜 멋있다 근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자부 그룹 소속 BY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코레아 우라 저들의 오래지고 싶은 마음과 연마우 때문에 자유와의 권리를 짓밟힘 다 날 오픈해 너와 내가 오늘 저희 차클에서 배울 주제도 그러면 노래와 네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나의 땅 만들 때 영감과 큰 영향이 됐던 저항 시인 이제 이육사 윤동주 선생님에 관해서 오늘 듣는다고 들었어요. 네. 네. 두 분의 이 사진만 봐도 이 단전에서부터 뭔가 이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들거든요. 오늘 이육사 그리고 윤동주 두 시인의 삶과 그리고 시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 정재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를 가르치는 일 하면서요. 시를 우리 인생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글을 써서 대중들과 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정재찬이라고 합니다만은 가끔은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운 사람은 끝없이 그리워합시다. 선생님께서도 BY님께서 아까 부르신 노래 알고 네. 계셨어요? 감상이 궁금해요. 저는 원래 시와 노래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까 BY 노래 들으면서 저거는 마치 우리 김소월 시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시 아니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의 랩 버전이었다. 그래서 BY는 시인이다. 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윤동주와 또 이육사 선생님을 또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맞아요. 예. 또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또 아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육사와 동주 안 배운 사람 없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이 두 시인을 동시에 좀 갈마들면서 우리가 배워본 적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안다 그러지만 시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그들의 삶을 맥락으로 그 시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이벤트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본격적인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윤동주, 이육사 배울 때 주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일단은 저항시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저항시인 혹은 또 뭐 민족시인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게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말일 것 같긴 한데 우리 한번 시비를 걸어보자고요. 실은 그 시는 좀 별론데 저항했다니까 우리가 높이 치는 거야.
시는 그냥 시인답진 않은데 그들의 삶이 뭐 민족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다른 관념이 게재된 결과는 아닐까? 그러니까 한번 이런 시비가 들 때 돌아봐야 될 시인이 저는 이육사와 윤동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시인으로서는 어떤 시를 남긴 거고 그다음에 독립으로서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초점을 갖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엊그제가 우리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복절 혹시 이 노래 다 불러보셨나요? 저 노래를 아는 분이 여기서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예. 네, 지금 저분하고요. 그 옆에 앉아 계신 상진이 형이 알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재창은 해봤는데 아, 진짜로? 이게 기억은 안 난다. 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아까 그 BY 가사에서도 흙을 만져보고 싶다는 게 나왔죠.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 있잖아 내 밭지에 내 땅에 흙이 묻도록 밟아 광복만 되면 그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도 춤을 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시를 잘 보세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기어이 보시려던 그런 어른님 번님을 어찌할까. 아이고. 여러분 혹시 그 상록수의 소설가 심훈 들어봤죠? 네. 그분이 쓴 시를 한번 볼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진짜 절절한 애절한. 사실 이 시는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의 바우라라고 하는 교수가 시와 정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세계 저항 시의 본보기로 소개했던 시예요.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그러면 자기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가 되었고 종로의 인경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좋겠다, 행복하겠다. 저렇게 간절히 원했던 어른님, 번님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네. 근데 과연 우리 문학사에도 그런 분이 있었을까? 그런 어른님, 번님이 누구일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육사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육사 시인 그러면 떠오르는 시가 어떤 게 있어요? 대표작? 백마탄 초인 나오셨습니까? 광야, 청포도. 청포도, 혹은 뭐 절정 이런 정도가 가장 유명한 시 작품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포도는 이육사 시인 스스로가 당신의 최애작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지? 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신이시여 이게 내가 한 말입니까? 청포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려. 자, 도대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육사 선생은 이게 내가 쓴 시냐 했을까 하고 제가 좀 고민 좀 해봤어요. 네. 우선은 첫 번째 여러분 이 시는 우리가 학교 때 배운 식으로 말해보자면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게 대비되죠. 어떤 걸로? 청색과 흰색의 이미지가 딱 대비되지 않아요? 네. 청포도, 청포, 푸른 바다, 거기에 흰 돛담배, 하얀 못이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형성돼 있어서 마치 한 편의 광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는 그냥 한 편의 예쁜 시로만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어 가운데 하나만 튀는 시어가 있어요, 제 눈에. 하나만 박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고달픈 몸? 손님. 맞아요. 저는 저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과연 이 시는 뭘 노래한 거지? 손님을 노래한다 해놓고 손님만 고달프고 나머지는 죄다 맑고 밝아. 이건 뭐지?
예전엔 이거를 손님을 광복, 독립 뭐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런데 저는 독립 광복이 왜 고달픈 몸으로 와요?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독립하느라고 힘들어서. 힘들었으니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립보다는 네. 독립하기 위해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것은 무슨 백마탄 왕자님 같은 분이 아니라 저렇게 고달픈 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이 광복군 의열단일 수도 있고 실은 마지막엔 이육사 스스로가 저 손님 역할을 했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청포도가 열리면서 저런 전설이 퍼졌던 그 마을, 과연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길래 저랬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의 고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육사의 고향은 안동 지역의 원촌 마을입니다. 지금은 원천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은 1904년 음력 4월 4일 퇴계의 14대 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퇴계이황의 이 직계 후손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떤 선비 정신이 가득했던 그런 집안. 근데 외가는 또 어땠냐면은 할아버지가 한말에 의병장을 하셨을 정도로 또 외가 전체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뭐 외가 중에 어느 분이 순국해서 유해가 돌아왔는데 그걸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 해외로 독립운동하러 가서. 아이고. 뭐 그랬을 정도로. 그리고 이 육사의 형제들도 거의 다 독립운동한 걸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형이 옥고를 치르다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원조 같은 경우도 일찍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전 형제가 제가 알기엔 40을 넘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육사 선생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 운명의 사건이 이제 터져납니다. 그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사건입니다.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장진홍 선생은 뭐 또 다른 의결을 준비하다가 여하튼 일본으로 도망가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누가 버린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들인 게 육사 선생의 형제들을 잡아가 가두는 겁니다.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 소포에 있는 글씨가 그 동생 원일이가 그 서화가 능했는데 그 글씨랑 닮았다는 식이에요. 심지어는 장진홍이 나중에 잡혀요. 잡혔는데도 6개월이나 더 있다가 풀어져요. 그때 판결문이 범죄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혔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육사라면 그럼 그때 어떤 결심을 해야 되지? 미리 이렇게 고문당했으니까 고문당한 값을 이제 되돌려주겠다? 나라를 뺏긴 게 이렇게 부당하구나. 나라를 빨리 되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역시 여기는 다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저 같으면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모진 고민으로 대나무로 살점을 뜯어내고 뭐 그랬다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 저 같은 일반 시민이라면 나 이제 이쪽 이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을래. 난 겁먹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육사 선생은 여러분들처럼 나 이제 이 길 갈래 하면서 오히려 독립투사의 길로 확실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실 강한 저항을 보이시진 않으셨나 봐요. 그전에도 조짐은 있으니까 리스트에 올랐겠죠. 그런데 고문을 한번 받고 나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셔갖고 일본 경찰은 툭 하면 이제 잡아가 넣어놔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육사는 자기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육사. 본명은 원래는 이월록이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글을 쓸 때는 이활이라고 하는 또 필명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 번호를 갖고 자기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그게 이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264번이라서 이육사일 거다 하는 설하고요. 네. 64번이 수임 번호였는데 성을 붙여서 그래서 이육사일 거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하튼 264번이건 64번이건 자신의 수인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평생 쓸 이름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이 육사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에 고정되지 않아요. 사실은 변천을 거칩니다. 맨 처음 이육사 선생이 자기 이름을 이육사라고 했을 때는 그 대구 이육사라고 해놨어요. 처음에 한자로 그냥 숫자, 두이, 여섯육, 넉사, 이육사라고 써놔서 근데 그 다음 또 어떤 필명이 보이냐면 한자인데 저렇게 육사라고 써놓으셨어요. 고기 육자에 설사한다고 할 때 사자예요. 저건 굉장한 비아냥이에요. 식민지 지금 역사가 저런 거예요. 고기 먹고 토하는 거 뭐 그런 식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좀 너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다음에 바꾸셨네요. 죽일 육자에다가 역사 사자를 쓰셨어요.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난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쓰면 지금 한국말로 쓰면은 그냥 육사라고 해서 뜻이 안 보이지만 그러면은 한자로 쓰면 일본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니 괜히 막 타겟이 될까 봐요. 괜히 이거 보고. 그래서 사실은 너 너무 세다라고 어른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을 붙일 때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육자의 역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역사라고 풀이하시는 분도 있고요. 역사를 이제 대륙처럼 평평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저 마지막을 당신의 호로, 필명으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육사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선생님의 그 활동은 기자 생활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기자요? 예, 대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기자는 지금 기자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요주의 인물로도 많이 올랐던 거기도 하고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요주의 인물로 이미 이육 선생님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자 활동을 하면 더 감시하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육사 선생님을 연구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은 많은 인생들이 비밀로 너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행동은 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육사는 감옥에 몇 번이나 갔을까? 개인적으로 되게 숫자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한 100번? 자기 인생 아니라고 너무 막 던진 거 아니 그 정도로 감시가 삼엄했고 큰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우리 비원 씨 혹시 예. 글쎄 한 10번. 10번이면 정과 10범이에요. 정과 10번. 그 정도는 아니겠네요. 왜 한 발 빼시죠? 17번 다녀오신 거예요. 웬만한 독립운동가가 17번 다녀온 사람은 없어요. 진짜 1년에 한 번 이상 가신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보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붙여보자면 이육사 선생님의 혹시 본캐는 독립운동가였던 거 아닐까? 시인이 본캐인 게 아니고 어쩌면 이분의 삶 자체는 독립투사가 본캐고 그러면서 부캐로 시를 쓰셨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는 이육사 시인 그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네. 이분의 독립운동한 역사가 잘 안 밝혀져서 그런 것이지 17번 그것도 밝혀진 기록으로만 그렇게 사셨다는 거는 생활 자체가 독립운동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육사는 수시로 자관 그래서 대륙을 향해 튀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륙에 우리 광복군이 있고 우리 임시정부가 있고 그런 거니까 드디어 중국에 가가지고 의열단의 우리나라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멤버인 윤세주라고 하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윤세주 선생은 조선의용대를 조직해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팔로군과 함께 연합으로 일본과 이제 저항운동을 하다가 태항산에서 순국하십니다. 저 태항산 사건은 일본이 중국 팔로군들을 막 이제 잡으러 가는데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3, 4천 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3, 40만 명이 왔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전투기를 띄웠다니까. 이때 조선의용대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총알바지가 돼주다시피 해서 퇴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윤세주 그러면은 인정해 줍니다. 저들 덕분에 자기들 팔로군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세주가 이 이육사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됐냐면 난징에 가가지고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라고 하는 데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 이제 세운 게 조선혁명 정치 간부 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은 게릴라 양성하는 곳이에요. 교과목이 정치학, 철학 이런 건 기본이고요. 물론 그런 기본 과목 외에 뭐 통신법, 변장술, 폭탄 제조. 그래서 여기에 윤세주와 함께 우리 이육사 선생이 일기생으로 6개월 동안 저 코스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게릴라의 미션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투입이 됐겠죠. 예. 그랬을 때 김원봉은 당신 같은 엘리트는 말이야, 우리 계속 남아서 여기 교관을 해줘. 그래서 2기를 키워주고 3기를 키워줘. 근데 육사 선생이 싫어.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 필드 나갈래. 그래서 일단 조선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시점에 그만 천암이 이걸 다 불어버려요. 천암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저분도 같이 일기 동기생이에요. 근데 먼저 걸려들어요. 그다음에 모진 고문 끝에 사실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생들이 붙잡히고 이기생들이 붙잡히고 늦게 이제 육사 선생이 붙잡혀 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실을 알고 천암뿐만이 아니라 처가와 의절하고 사모님하고의 사이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육사 선생은 그게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오죽 힘들었을까.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육사 선생은 나는 매번 다 견뎠어.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17번 견디신 분이니까. 그때 그 옥중에서 남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